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용옥 기자입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교영 기자 휴가로 하루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김효성 씨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MC 정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급하게 대타를 띄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휴가 갔어요? 네? 아, 그런 건 아닌데 원래 구교영 기자님은 휴가시고 M장은 원래 나오는 날인데 M장이 아파가지고 제가 원래 MC 장원님하고 한번 대타를 띄워봤는데 네. 그래서 좀 약간 안심을 하고 왔는데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을 저거 있어서 불어넣으세요? 아니 네. 그때 제가 이제 하도 좀 버벅버벅 할 때마다 딱딱 치고 들어와 주시니까 오늘은 알아서 치고 들어오시겠거니 하고 좀 나왔는데요. 아무튼 좀 네. 최대한 구교영 기자의 빈자리를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멤버 중에 유일하게 지금 저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이제 조국 전 그 혁신당 대표가 사면돼서 이제 횡보에 나선 건데요. 어제 인터뷰하고 오늘도 또 인터뷰를 하시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서거 16주기 맞아서 매혹 참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정치권 이슈 함께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저 김용남 전 의원, 민동기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왔습니다. 네, 제가 계속 할까요? 예. 아유, 이거 부담되네요. 일단 예. 그 특검 뉴스를 일단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오늘 특검에 소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씨도 소환이 됐죠. 오늘 줄줄이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소환이 됐는데, 일단 그 김혜성 씨 문제로 돌아가면 김혜성 씨가 그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가 그 184억 원 투자받고, 근데 이 업체가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데 어떻게 이게 투자를 받았을까? 그래서 김건희와의 친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큰 지금 관심사인데요. 그리고 혹시 횡령한 돈의 일부는 김건희 일가로 흘려 들어간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의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김혜성 씨 의혹 관련해서 이제 집사 게이트가 본격화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일단 김용남 의원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김건희 관련 부분이 아닌 범죄 사실로 김혜성 씨가 구속이 된 거죠. 사실은 사실상 자기의 와이프가 1인 이사로 있는 사실상 뭐 개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IMS 모빌리티의 주식을 그 법인으로 넘겼고 그 법인에서 그 주식 매각 대금으로 46억을 받았는데 거기서 세금 제하고 나머지 돈을 갖고 있다가 그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일단은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마도 김건희가 지금 구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밖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뭐 구명을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구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혜성 씨가 아마 심정의 변화를 좀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진 거죠. 이제 기댈 구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면 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김혜성 씨는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베트남에 가 있을 때는 김건희가 구속될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구속되기 딱 직전이었고 왔을 그렇죠. 때 심사가 있는 날이었죠. 근데 지금 김건희가 딱 구속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여권 기한까지 만료가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오비 일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 한국하고 베트남 그 국빈 방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맞다. 당서기장이 왔죠. 네, 당서기장이 왔단 말이에요. 되게 묘했어요, 저는. 이건 김혜성. 왜냐하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워낙 공안이 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 알고 있거든요. 김혜성이 지금 어디 있는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충분히 우리 정부 쪽에 알려줬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김혜성이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그렇게 무너질 게 시간 문제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김건희는 어떨까요? 저번에 구속되고 난 다음에 1차 소환 됐을 때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지금 보면 도이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라고 하고 있대요. 오후에도 조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김건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수사의 협조는 안 하겠죠. 안 할 거고 기소된 다음에 아마 김건희는 기소된 내용을 보고 법정에 출석은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혹시라도 뇌물죄로 기소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툴 거예요. 네.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럼 윤석열도 나와서 일단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잖아. 왜 계속 버팅기는 거야? 김건희처럼 일단 나오기라도 해. 뭐 이런 시선도 있잖아요. 아니 거기는 뇌물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내라는 다르다. 내란 수계라 내라는 어떻게 다르다.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에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쵸. 자기도 알아. 거기 내란 수계에 뭐 뇌물을 더 얹든 뭐를 직권남용 뭐를 더 얹든 네.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도 재판으로 가면 거기서는 나름대로 다투려고 할 거야? 아니면 거기서도 재판에서도 그냥 뭐 아니 그럴까요? 내란 수계를 다퉈봤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무죄를 받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답이 없어요. 그냥 네. 거긴 귀찮은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뭐든 안 할 것이다.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의 저 스탠스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김건희도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김건희 예. 특검 때문에 일이 진짜 많거든요. 응. 근데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다 지금 뭐 서희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한테 이렇게 자꾸 떠넘기는 분위기잖아요. 자기네들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조사를 받으면서 혹은 뭐 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다. 김건희는 민간인이고 예, 예. 이 아무것도 모른다. 아.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 김건희가 이 특검에 불려나갈 때 할 말이라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조사 자체도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김건희가 면회를 한 번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그냥 뭐 좀 사적인 감정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 김건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면회라도 가고 뭐 좀 이렇게 달래주고 했으면 윤석열이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네. 좀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하고 김건희에 유리하게 진술이라도 하든 아니면 처음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김건희가 뭐 구속되기 전까지 그렇죠. 윤석열이 하다가 김건희가 이제 수사에 응하면 일부러 그때 나가서 뭐 김건희하고 맞춰준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양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간의 뭔가 좀 감정적으로 균열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심정 사실 생각도 그래서 들더라고요. 김건희가 구속될 때 윤석열이 한마디라도 할 법했는데 그 전까지 변호인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는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근데 김건희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이상하다. 그리고 김건희가 이번에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변호인 통해서 메시지가 나왔던 부분이 내 남편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두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윤석열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구나. 약간 네. 가스라이팅처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동정론에 호소한다. 처음에 그런 분석 나왔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근데 생각했어요. 저는 딱 보자마자 윤석열의 어떤 저런 전혀 반응 없는 무반응에 대한 김건희식의 어떤 분노 그 메시지가 그건 김건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변호인단이 기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면 분명히 그 메시지가 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네. 변호사로서 아니 전직 검사로서 한번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이신데요. 근데 예. 그 어차피 같이 살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두 사람 다 출소를 해야 같이 살 수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그 안에 뭐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으면서 남녀 혼거방은 없는 거니까. 외국에는 그런 거 있대는데. 예? 외국에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좀- 저한테 아니, 자세히 묻지 마세요. 그거는 뭐 외국에 잠깐 그 부부 면회를 시켜주는 잠시.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그거는 안 되니까 특히 둘 다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일단 같이 살 일이 없어요. 네. 좀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저기 김건희를 위해서 윤석열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 다 떠안을 수 있는 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심리적 균열로 인해서 그런 가능성이 좀 옅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관측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제 사적인 얘기고요. 만약에 좀 삐져 있는 상태라면 삐져 있는 게 해소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그냥 어차피 그 결론은 정해져 있거든. 더 손해 뭐 크게 손해 볼 일이 없어요. 네. 네. 어차피 그 무기징역 정도가 딱 정해져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금 전당대회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에서 뭐 사람이
죽거나 다쳤냐 뭐 자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으면 형량이 사형으로 가는 건지 그렇죠.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무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거의 그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좀 마음이 풀리면 삐진 게 그 해소가 되면 그냥 다 안고 가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근데 통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부부만 딱 있으면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온 국민이 그렇게는- 다 봤으니까. 네, 그렇게는 안 될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오늘 보면 이제 김예성 씨도 출석을 했고 김건희 씨도 했고 이제 건진 법사도 이제 출석을 했는데 오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 불렀잖아요. 이거 뭐 이건 법적으로 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마 그 나란히 앉혀놓고 조사하는 대질 조사가 오늘 이루어지기보다는 동시에 조사를 하면서 그 상호간의 진술을 체크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엇갈리는 거. 예,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럴 수도 있나요? 지금 법사 쪽에서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법사가 얘기하고는 다른데라고 하면서 떠보듯이 다른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런 큰 사건 수사할 때는 조사하는 검사도 있지만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건은 조사 다 끝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보고하지만 이런 큰 사건은 거의 동시에 보고를 해요. 네네. 조사 진행 상황. 그러면 그 뭐 특검이나 아니면 특검보 수준은 여러 사람을 동시에 조사하는 조사 내용을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갖고 뭐 예를 들어서 건진이 이번에 오늘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김예성이나 누가 만약에 무너져 갖고 진술을 한다. 사실대로 얘기하기 시작한다 하면 그 진술 내용을 갖고 김건희에게 추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겠네요. 혹시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김혜성, 김건희 요렇게 항상 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김혜성이 어떤 진술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건진법사를 조사를 할 때 분명히 또 김건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김건희 변호인 입장에서 얘네들이 김건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지금 불고 있는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김건희 변호인단이 그런 전략으로 혹시 오늘 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이제 조사가 마무리된 다음엔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특히 그 입회한 변호사는 네. 수사하는 사람이 묻는 질문을 들으면 알죠 대충. 네, 네. 어디까지 진도가 네. 나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구성된 변호인단은 그렇게 뛰어난 역량이 있는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그 일반론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도 많은 사람이 왜 변호인 모으는데 이렇게 돈을 좀 인색하게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인색하니까 돈을 예. 많이 모았죠. 그래서 이제 있는 것들은 더 한다. 그래서 이제 구속기간 이제 김건희 구속기간 이달 말이라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막 동시다발적으로 부르는 게 이제 기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혐의 다지는 거다. 이게 사실 가장 일반론적인 분석인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기소된 내용이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건 그냥 기소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네. 몇몇 혐의는 그냥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가 기소가 계속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첫 기소 때 그래도 영장에 적혀 있던 범죄 사실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담아서 기소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 노력의 일환이겠죠.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그럼 다른 얘기로 말씀하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예. 이제 그 뭐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화제를 바꿔서 이제 오늘 CBS 노컷뉴스에 나왔는데 그 김건희한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샤넬 가방 전달했다는 그 통일교 그 전 본부장이 그 윤석열 취임 직후인 그 2022년 5월 그 부서장 회의에서 정보 관계자 만난다. 뭐 캄보디아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어머님,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도 익사이팅하셨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제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가 오간 것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저는 통일교하고 윤석열 정부 특히 김건희 사이는 단순히
무슨 사업, 비즈니스 이런 관계를 떠나서 사실상의 조직적인 큰 커넥션, 네. 그러니까 조금 헌법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 통일교는 조직적으로 국힘의 어떤 그런 대선을 지원한다거나 네, 정당 민주주의를 아예 훼손시킨. 그렇죠. 네. 그런 당원으로 가입한 걸 떠나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국힘의 대선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불거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전의 의혹은 권성동 의원이 이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뭐 1억 정도를 전달했다는 거 플러스에다가 아예 경기도 가평 그 통일교 본진에 들어가서 쇼핑백 2개를 받았는데 절하면서 큰절하고.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단순히 어떤 그런 뭐 권성동 혹은 윤영호 이런 개인 차원의 어떤 커넥션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통일교 전체 차원의 어떤 그런 큰 뭔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윤석열 정부에게 반영시키기 위한 네. 조직적인 어떤 로비.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대선 개입, 대선 자금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무효?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가야 되지 않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 그 우리가 이제 집에 비상금을 숨기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아 숨기시는구나. 뭐 10만 원, 뭐 가끔 있습니다. 네. 10만 원, 몇십만 원, 뭐 한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까지는 숨길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단위가 커지면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뭐 스위스의 비밀 금고라고 합니다만 그 옛날 같지 않거든요. 이제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어느 나라더라도 이제 KYC라고 하는데 Know Your Customer 그래서 그 고객의 신상 정보를 끝까지 비밀로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스위스의 비밀 금고에 돈을 많이 넣어 놓는다고 하지만 요새는 그거보다는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만 해도 그 훈센 총리가 네. 수십 년 집권하다가 지금 훈 만에 그 아들이 또 이어서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그 집안이 다 해요. 그냥. 집안이 그냥 집안만 눈 감아주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무슨 그 뭐랄까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에 정말 범죄 자금 내지는 어떤 그 자금 세탁과 관련했는데 클라이언트의 그 신원 공개를 거부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일종의 과징금 같은 거를 막거든요. 그렇죠. 제가 의원님한테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한나라당 출입, 그러니까 새누리당 뭐 해서 좀 그래도 좀 했는데 이제 통일교라는 게 이렇게 딱 튀어나왔을 때 사실 저는 이거 인지를 잘 못했었어요 전에.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특검팀이 그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뭐 조사 중인데 이분이 그 정치권하고 그 교단을 연결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의 핵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뭐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게 뭐 야당은 아닐 거고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류일 것이고 그다음에 뉴스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잖아요. 뭐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뭐 지역 단위로 뭐 지구에다 뭐 수천만 원 현금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통일교하고 이 보수 정당 계열하고 좀 관계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뭐 암묵적인 인식이라든가 뭐 의원들 누구누구 친하다. 저는 이거 보면서 딱 처음에 든 생각이 그 최근에 그 윤핵관 뭐 이모 설모 규모 의원이 그 YTN 질문을 하잖아요. 저기 그 상임위에서 네. 그 넘어가야 그 저기 팔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직적으로 좀 연결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럼 국민의힘은 얼마나 저 통일교랑 연결이 돼 있을까. 그리고 분명히 보면은 정당마다 그 종교하고 정당을 연결해주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구에 있는 뭐 주호영이라든가 뭐 기독교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통일교도 그 출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창구가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면 그게 윤석열이나 김건희인가? 그 전통적인 그 교단 예를 들어서 뭐 조계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독교의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식적으로 누가 통로다, 누가 제일 가깝다가 다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의원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회장하는 분들이 보통은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거고 교회 쪽은 그리고 불교 쪽은 주호영 의원이나 몇몇 그 민주당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통일교는 그걸 드러내놓고 자기가 통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뭔가 있지 않으면 아니면 그래서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제가 뭐 취재가 짧아서일 수도 있는데 통일교하고 국민의힘 그냥 제가 세계일보 기자들하고는 친했는데 뭐 그냥 세계일보 자체가 그냥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네. 곳이지 그리고 뭐 딱히 국민의힘을 위해서 뭘 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윤석열, 김건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마 그 선거 때 뭐 통일교 내지는 그 지역구에 통일교 관련한 큰 그 어떤 시설 내지 교회가 있으면 선거운동 차원에서 그 접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여한 건 아마 윤석열이 국힘의 후보가 되고 입당하면서부터일 거려 아마. 저도 네. 약간 그렇게 보는 게 그 윤심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건진한테 묻죠. 건진한테 묻지 않습니까? 윤 본부장이. 그래서 윤심은 권이다. 권성동을 미는 것으로 다 얘기가 돼 있는데 권성동이 갑자기 사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약간 혼란이 있겠는데 나중에 후속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김기현 거기가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됐죠. 근데 김기현은 우리를 그러니까 통일교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한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영호가 직접.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어차피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승적 그러니까, 결단이군요. 그렇죠. 한학자를 비롯한 통일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통일교가 한번 대전환에 반등의 어떤 기회를 모색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국가적으로 뭔가 공식적인 맞아요. 인증을 받아서 네. 그동안 뭐 이단이니 사입이니 뭐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좀 수면 위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걸 지난 정권에서 꿈꿨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뭔가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이상한 게 어차피 뭐 목걸이 뭐 6천만 원짜리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엔 뭐 돌려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줬는데 이걸 돌려줘. 이거는 뭔가 틀어졌을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뭔가 안 됐다라는 그 시점 자체가 네. 보면 통일교가 뭘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그때 김건희 쪽에 어떤 뭐 도이치 쪽이라든지 그렇죠. 계속 뭐가 들어오면 손가락을 얹으려고 하니 네.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파토가 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청탁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YTN 인수에 그렇죠. 관심을 가졌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하고 있는 피스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건데 YTN은 결국엔 통일교가 아닌 레미콘 회사가 그렇죠. 가져갔단 말이에요. 유인이 이거는 가져갔죠. 그건 명백히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캄보디아 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캄보디아에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 파이낸셜이 그렇죠. 들어갔죠. 뭐 대부업체를 인수를 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게 통일교를 어떤 그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할 때의 장점은 통일교가 해외 지부가 워낙 세잖아요. 네. 물론 일본에서 아베 총리의 그 사망 이후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네. 있다고는 합니다만 해외 쪽에 엄청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돈을 숨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해외에서 해외로 보내갖고 뭐 더군다나 그 은행 전산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 어디다 갖다 놓으면 거의 찾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통일교만큼 그 활용하기 딱 좋은 여건이 없어요. 여기는 이른바 기업으로 따지면 해외 매출 비중이 커 무지하게. 네. 해외에 돈이 많아. 네네. 거기서 해외에서 해외로 돌려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가 매력 있는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꼭 나눠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겠네라는 아니, 생각이 근데 버뜩 들 것 같아요. 저도 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최은순과 관련해서 그 전에 항상 뭔가 동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당했죠. 구속되거나 아, 그치.
다 어떻게 맞아요. 됐거든요. 네. 본인들만 살아. 본인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범죄 명문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통일교 입장에서 대차 대대표를 딱 보면 아까 김영남 전 의원님 말씀해주셨지만 다 안 됐어요. 네. 그나마 하나 남은 게 캄보디아 쪽인데 이건 보니까 김건희 그러니까 한번 추정이죠. 네. 이건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굳이 통일교를 끼고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네. 거죠. 특히 도이치 파이낸셜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더. 들어갔단 네. 말이에요. 이 하다 보니까 요새 제가 정치비상구 이름 우리 정치비상구잖아요 이름인데 네. 요새 하는 방송을 이렇게 보면 이게 뇌물비상구 뭐 무속비상구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넘어가야 할 얘기가 또 있는데요. 네, 이제 네. 이게 뇌물 얘기인데 서희건설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 도파민이죠, 보니까, 도파민. 예, 그 박성근이라는 그 분이 이제 총선 출마하던 그 시점에 김건희가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한테 전화를 2번 하고 김건희가 답을 했다. 근데 당시 그 박성근 사위 서희건설의 맞사위. 네, 맞사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제 부산 영도 총선 출마 붙였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저 김건희의 공천 관련 청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방송 보니까 그 장성철 씨가 나와서 그 김무성 무대가 그 영도 나가려다가 못 나간 게 이 양반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식의 뉘앙스의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국민의힘 공천 맞지만 여기가 그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거든요. 누가 내리꽂으면 여기는 원래 줄 서는 대로 가는 데니까.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얘기가 들어갔을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죠. 뭐 결국에는 박성근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그 전에 뭐 6천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의 그 이른바 3종 세트가 네, 건너갔고 나토 3종 세트. 나토 3종 세트가 건너갔고 결국엔 총리 비서실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총리 비서실장하고 박성근 변호사의 커리어는 뭔가 안 맞아요, 잘. 그렇죠. 뭐가 안 맞아 네.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그리고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인정을 했어요. 자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보내준 사람이다. 검사를 딱 앉혀놨더라. 그 인정을 했어. 네. 그러다 보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하려고 과연 그 3종 세트를 주면서까지 들어갔겠느냐. 아니면 반대로 근데 그 한 자리를 얻는데 3종 세트면 싸게 먹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그거 몇 천만 원짜리 3개 하는 거 큰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수서를 통해서 일단 빨리 막아보자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죠. 그러니까 박성근 변호사가 그 총선 출마까지는 했었죠. 근데 공천이 안 됐죠. 그 경선에서 쳤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총리 비서실장 갈 때 3종 세트가 그 전에 건너갔으면 총선 출마를 하면서 그냥 했겠느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2024년 총선은 김건희의 어떤 입김이 어느 정도는 차단되는 선거였잖아요. 이게 2022년 선거하고는 다른 네. 환경에서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했지. 한동훈을. 훈훈이 한동훈이가 문자도 씹고. 그러니까 네. 저자만 아니면 내 이거 큰 판이 벌어졌는데 네. 그 이철규가 나와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랬었죠.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된 거야 제대로. 네. 저는 사실 서희건설 회장이 어찌됐든 특검에 자수서도 쓰고 나름 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이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김건희한테 책임을 막 떠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건설회사인데 단순히 김건희한테 자기 맞사위 윤석열 정부 인사청탁, 공천 네. 이 정도를 에이. 하려고 서희건설이 김건희랑 접촉을 했을까? 그리고 건설인데 어제 오늘 또 보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안가위까지 2번이나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서희건설 회장을.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그 이상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저는 단순히 맞사위 인사청탁 이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흔히 말해서 네. 비즈니스적으로 뭔가가 있고 그럼 서희건설이 왜 자수서까지 쓰면서 이렇게 특검 조사에 협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서희건설의 그 부분을 플러스 알파 되는 그 부분은 좀 건들지 말아달라는 어떤 무언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흔히 이제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 말고 알선수재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단순히 알선수재인지
받은 사람만 처벌받잖아요. 준 사람은 처벌 안 받고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게 무언가가 있다. 이게 단순히 안가까지 데리고 갔을 정도면은 저는 왜냐면 거기도 판사 검사 집안이지 않습니까? 뭐 딸하고 그렇죠. 사위가 다 그 네. 정도 있는데 단순히 뭐 맞사위의 공천 총선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서희건설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아요. 예. 너무 좋은 장인어른이야. 그럼. 네. 네. 말도 안 되죠. 아니 근데 안가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안가에서 나왔던 그 불렀다고 하잖아요. 삼천동 안가로 김건희가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가 서희건설 회장을 불렀다. 네. 그러면서 불렀던 이유를 보면 마음이 아주 괴로워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면서 불렀고 이 요청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보면 요때 딱 요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조천기도회 그 모임에서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성경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구약도 다 외우는 사람이 아니, 굳이? 그러니까 본인이 네. 구약을 다 외우는데 네. 뭐 누굴 불러서 그러게요. 성경 얘기를 들어요. 네. 너무 그것도 안가에서 교회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일단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독단적으로 안가를 그렇게 마음대로 썼다는 게 그렇죠. 일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 더군다나 건설업체 회장을 글로 불러들여서 무슨 성경 얘기를 했어도 이상한 거고 그 와중에 말이 안전가옥인데 네. 거기서 왜 성경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요. 에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뭐 1억 정도의 그 3종 센트를 주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으면 오히려 싼 거 아니냐? 네. 제가 봐도 싼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냐라는 의문이 네. 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저 뭐랄까 이 노는 물이 좀 네. 바닥이었구나. 요 정도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이 반클리프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막 와 6천만 원짜리 이거 뇌물 할 만하지라고 하는데 어느 시각에서는 이게 뭐 억 단위의 목걸이면 보관이라도 하고 의미라도 있는데 6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 뭐하고 보관해 놓기도 뭐하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크게 막 아니 의미는 제 예. 고등학교 친구 중에 무슨 위화감 느끼셨다. 전시 업체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명품 업체에서 어떤 전시회를 하는 그런 거 네, 기획하고 네. 전시 실무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초대권 줄 테니까 올래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결사코 안 갔죠. 네. 왜냐면 거기를 만약에 와이프를 데리고 갔다가 무슨 봉변을 어. 당하려고 내가 거길 가겠어요. 공짜표 준다 해도 절대 안 갔지. 예. 근데 보이질 않게 해야지. 아예 그런 거를 못 보게 해야지. 볼 기회를 없애버려야지.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명품 업체에서 하는 전시회 중에 네. 6천만 원짜리 제품이면 제일 싼 거예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이 약간 동의합니다. 노는 물이 약간 밑에 이렇게. 이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약간 현타가 오는 게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브랜드 맞아요. 목걸이 뭐 이런 것도 처음 알고 그 가격대가 그렇게 나가는 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지금 김효성 얘기한 네. 그게 그나마 고 6천만 하이 원짜리. 브랜드 가격이지만 흔히 말해서 그게 엔트리 가격이다. 예. 예. 그게 훨씬 더 많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가고 이런 게 네. 약간 이게 동시대를 살고 있는 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진짜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그 보석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저는 보석 잘 모르긴 하는데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네. 반클리프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브랜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저선이 높아요. 근데 반클리프는 최저선이 낮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 뭐 모임 같은 데 간다라고 했을 때 반클리프 귀걸이 목걸이 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네. 근데 6천만 원짜리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기도 하다. 브랜드 자체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계속 약간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인데. 보석 비상구.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얘기가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좀 건너뛰어서 이제 오늘 내란 특검에서 또 그 국가안보실이 이제 그 무인기 띄운 거, 드론 띄운 거 얘기가 지금 얘기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그 대통령실 거쳐서 간 얘기를 대통령실에 그 김용현이 직접 관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일보에는 그냥 안보실을 거쳐서 대통령실로 갔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다른 보도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김용현이랑 고리가 있는 것이고 경향신문 보도는 김용현이 직접 그 합참 어차피 네. 근자에 있는 거는 합참을 패싱한 거기 때문에 합참 패싱하고 거기에 있는 본부장과 연결을 해서 그 드론 작전을 계속 이제 진행을 시켰다는 거고 또 이제 오늘 한국일보도 재밌는 거는 안보실이 관여가 돼 있다. 대통령실 보고하기 전에 안보실을 거쳐서 갔다는 건데 이러면 안보실에 지금 이 한국일보가 적시한 사람은 인성환 전 안보실 2차장을 지목을 했습니다. 요때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보고 체계와 내용을 인지했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도가 적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오히려 이제 김태호 그 전일 차장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뉴스도 보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안보실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안보실 가면 제일 시급한 과제가 김태호랑 친해지기랍니다. 근데 어떻게 김태호 차장이 이걸 몰랐을까 무인기. 그래서 지금 모든 뉴스가 벌어지고 있으면 최상병 사건 말고는 좀 약간 비껴나 있는 느낌이거든요. 김태호 차장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본인이 영리하게 뭔가 본인이 피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좀 특검이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 풀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드론 작전에 대해서 김태호 전 차장이 알 가능성 아니면 얼마나 연루가 됐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태효 1차장 시절에 그 휴전선 부근에 있는 HID 부대를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그 실제로 그 훈련하는 것도 그 참관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말 뜬금없는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대단히 의심은 많이 가요. 근데 아직 딱 부러지는 뭐가 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안보실 1차장이 더군다나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고 HI 부대의 소재 자체가 비밀인데, 물론 안보실 1차장은 비밀 취급 인가도 받고 뭐 다 있겠습니다만 그 군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 가서 왜 그걸 관람을 하고 갔다 오지 거기까지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꼬리가 안 밟힌 건지 아니면 특검이 뭔가 있는데 아직 터뜨리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보실 1차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상하거든 모든 게. 그러니까 합참을 패싱했느냐가 저는 핵심 쟁점 1하기보다는 네. 대통령실의 용산에 있던 어떤 누군가가 아무튼 주체가 돼가지고 평양에 드론기가 됐든 이런 거는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김용현이냐 누구냐 이 문제인데 네.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게 저는 아무래도 국가안보실이 핵심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휴. 그러면 그 국가안보실에 실질적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김태효 1차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 김용남 의원님 말처럼 분명히 주도적으로 뭘 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증거가 안 잡히는 거 같아요. 야, 그렇다면 김태효가 만약에 뒤에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배후에서 있어놓고 김태효가 윤석열과 뭐 소통을 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김용현만 약간 지금 그러면 뭔가 그 안에서 뭐 김용현도 찌부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 김용현보다는 저는 김태효. 적어도 이 외환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훨씬 많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김태효 전 차장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 같아요. 꼬리도 안 밟히고 사실 그 내란 한 날도 기자들하고 술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 굳이 그날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저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분은 어디까지 관련이 됐을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외교안보 스승이라는데 그리고
사실 김태호가 한 실책이 많거든요. 남북 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계속 믿고 따른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양반이 사실 그 이명박 때 이제 비핵 개방 3천도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 실적이 하나도 없고 뭐 논란만 많았는데 항상 그 요직을 차지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 이제 당에 계실 때 저쪽 당에 계실 때 혹시 좀 오가면서 뭐 거치거나 아니면 좀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 그분 뭐 처세술에 대해서? 김태효 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없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동작 빠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어느 틈엔가 가 있어.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회창 총재 시절에 이회창 총재에게 아주 항상 보면 그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하더라고. 이회창 총재실에 제가 그 출입을 했었는데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당연히 아는 분이죠. 네. 당연히 아는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회창 총재의 큰아들을 통해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회창 총재가 그 큰아들을 그렇게 예뻐하고 아낀대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얘기하면 들어준다는 거야. 그렇게 하더니 거기도 비선이. 그 다음에 그냥 친박으로 갈아타서 완전 친박의 핵심 하다가 뭐 홍준표 당대표 출마했을 때는 홍준표 당대표 후보 바로 옆에 가 있고 막 하여튼 기가 막힌 사람이 있더라고. 그 친윤까지 계속 왔습니다만 그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김태효 차장도 그런 스타일 아닐까 싶어요. 그래 과거에 뭐 비슷했을까마는 그런 처벌을 받은 MB 때도 그런 처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그게 좀 이제 이게 뭔가 이제 훈련이 되면서 이게 좀 더 치밀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진 게 아닌가. 그랬을 수 있죠. 네. 그것도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일종의 뭐 좋게 봐주면 해외에서 공작하다가 그게 걸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로 물론 이제 사면복권을 받았죠. 네, 윤석열 그랬죠. 때 받고 이제 바로 그 공직에 임명이 됐습니다만 더 조심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알리바이 이런 거에 더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가장 그 조심스럽지 않고 막무가내 정권이었잖아요. 우리가 또 나중에 저걸 설사 계엄으로 물러나지 않았어도 저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맞아요. 버렸을까 했는데 네. 이게 조심스러운 분도 계시고 이걸 뭐 웃어드려야 될지 그 와중에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었다. 그 이제 좀 넘어가면 오늘 뉴스 지금 눈에 띄는 게 사람들이 제일 이제 열받아하는 부분인데 내란 특검이 내일 그 한덕수를 이제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계엄 가담 방조 혐의 의혹이고 그래서 계엄 선포문 뭐 사후 그 작성하고 폐기한 것도 있고 뭐 선포문 몰랐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따로 프로를 합니다만 한덕수가 나갈까 안 나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절대 못 나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 나가더라고요. 나가고 뭐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간다는 저도 건 호남 호남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막 이러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관료 담당을 좀 오래 해봐서 고건 전 총리도 담당을 해보고 이제 제가 반장하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 날아가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저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그치. 깊은 뜻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여기 대해서 좀 네. 피의자로 해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내일 부르면은요 네. 못 나온다?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저는 바로 도파민 도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미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CCTV는 물론이고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 특검팀 입장에서는 바로 어떤 그런 조처를 취할 수 있을 만한 저는 증거가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럼 굳이 끌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상민까지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부르는 거죠 내일. 그러면 내란 특검이 그간 좀 조용했잖아요. 사실. 조용했죠. 내일이 날이다.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조용했다.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내란 특검이 굉장히 성과가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순지개병 특검팀은 네. 이제 조금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방대하진 않으니까. 네, 예, 그렇죠. 수사에 딱 정해져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가 또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사람들이 이거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는 그렇죠. 걸 확인시켜 주는 그쵸, 거예요. 그쵸. 거기는.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월하고 김건희 특검팀이 일이 너무 많은데 성과가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온 반면 내란 특검팀은 처음에는 성과가 나오다가 지금은 뭐하지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한독수에 대해서는 뭐 하나 내일 친다. 뭐 하나 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뭐가 없어요 지금. 아니 이상민 전 장관 구속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됐죠. 네. 네. 그리고 뭐가 없었어요. 오늘 이상민 불렀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렇기 또 때문에 조사해야겠고 뭐. 적어도 지금은 또 다른 성과를 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럼 내일 가서 못 나온다. 내일 그 가서 얘기는 이제 긴급 체포를 하고 사후 영장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러지는 않고 사전 영장을 치지 그럼 않을까요? 내일 조사하고 일단 집에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그 이제 다음 바로 날에 친다. 네. 치지 어쨌든 않을까. 조만간 저희가 이 해보면서 느낀 게 제일 그 호응도가 높았던 게 있었는데 한덕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막 불을 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한번 윤석열 다음으로 미워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요 순으로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워낙 해경직간 일을 네. 너무 많이 벌였고 대선 기간에 특히 이해할 수 없네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내면에 꼬롬한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냄새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다 지금 수면 위로 올라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그렇지라고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걸 여지없이 너무 확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노무현 정부 때 뭐 하여튼 공직자 출신 중에는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죠. 네. 그때 경제부총리 했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무총리 했지, 그 다음에 주미대사 했지, 뭐 무역협회 회장 했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국무총리 계속했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기준은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대선 출마하면서 뭐 여지없이 그거를 그냥 박살내고 지금 드러나는 증거에 의하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게 네.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특검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맞아. 심우전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내란 국무회의 끝나고 박성재가 정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면서 심우정 총장이랑 통화하고 그리고 합수부의 검사 파견 뭐 이런 거를 그때 회의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보인 행태가 더더욱 이상하고 그러면 내란 특검팀이 이 부분을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할 법도 한데 제 개인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상하게 이 부분은 좀 더디거든요. 네, 네. 이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출국금지 팀 그것도 앞에 그렇죠. 배치한 예. 얘기도 있었었고. 아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 특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제일 커요. 내란 특검이. 거긴 파견 검사만 60명 있어요. 그렇죠. 예. 60명이면 요새는 좀 늘었나? 대전지검보다 검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대전지검 정도 규모보다도. 근데 구속 달랑 몇 명하고 끝? 네.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이후에는 뭐가 한 없어요. 게 없어 보여.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진작에. 그래서 내일 한덕수 소환이 이제 그 신호탄이다. 앞으로 뭘 좀 보여주려는 아니,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진짜. 희망 그래야죠. 사항과 뭐 네. 이제 뭐 이걸 담아서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이제 여권 얘기하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에 이제 이후 얘기인데요. 오늘 좀 민주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네. 떨어졌는데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그만큼 당했으면 이걸 당연히 털고 갈 시점이 됐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찬반이 갈리는 의견인데 여하튼 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앞으로 특히 지금 여권에 미칠 영향 같은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지지율 하락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렇죠. 사면을 한 게 아닌가. 그걸 전혀 몰랐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게 좀 있었다라고 보고 다만 언론들이 조금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럼 조국 전 대표의 다음 행보는 뭐냐? 네. 그리고 뭐 어떤 언론들 여러 해석을 한 거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차기 이런 후보군들이 조금 이렇게 두각
부각되는 어떤 그런 후보들이 없다 보니까 네. 조국 전 대표를 최대한 또 그런 후보군에 이렇게 합류시켜 가지고 뭔가 경쟁 구도를 좀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무슨 대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음 어떤 지방선거 지선이나 뭐 이런 보궐이나. 쪽을 통해서 좀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판단과 검증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단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에 오셔서 네. 아직은 이제 완전히 그 뭐 좀 있지만 약간 제3자적인 시각을 좀 갖게 되잖아요. 네. 좀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분명히 큰 요인이죠. 저는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49%의 득표율에 60%를 확 넘어갔던 지지율, 그 차이는 분명히 찍지는 않았지만 취임 이후에 특히 한 달 동안 보여줬던 중도 실용적인 모습에 그 응원을 보내는 표가 있었거든요. 네. 지지율이 그게 거의 15% 이상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층에서 이른바 중도층 내지는 스윙 보터들이 보기엔 이건 뭐지 하는 지점을 만들어냈어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 그것도 형기의 3분의 1 정도밖에 복역 안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면 복권이 일종의 지지를 잠시 유보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을 출마한다고 하면 그래 뭐 네. 욕심이 과하진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 조 전 대표가 어쨌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하시고 자기 효능감을 입증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뭐 이제 실망도 했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조국 혁신당 하고 하는데 또 그 윤석열에 열받았던 이 가슴을 끓게 하는 뭔가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 효능감은 이제 조 전 대표가 직접 본인이 앞으로 해 나가시면서 좀 이제 검증을 본인이 이제 증명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뭐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우리 슬픈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워낙에 뭐 이런 얘기를 참 여러 번 했습니다만 죽을 때도 줄 서서 죽는 집단이다. 네. 여기는 뭐 의원님은 아마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와. 죽을 때도 줄 서서 죽는 집단인데 지금 이 전당대회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2017년도 탄핵 때 이른바 보수 괴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그 양반이었던 거죠. 2017년도 그렇죠. 사태는. 예. 지금은 완전 진짜 맞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그러니까 비상식이 한 3년 이상을 지배하고 나니까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이런 것도 비상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1, 2등이야. 지금. 그렇게 결선 갈 것 같고. 그렇죠. 네. 결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고.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하는 말로 뭐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뭐 지하가 있더라.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마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율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원님 생각에 100% 동의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도 해보고 한나라당도 해보고 하면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일어나면 지금 저 안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 뭐가 에너지가 나서 뭐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앞서 나가는 전국 기사를 쓰거든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거 안 맞아. 그러면서.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도 단일화 이슈가 상당히 지금 나오잖아요. 그 단일화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한민국의 정당 공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힘의 전당대회 이런 걸 보면
국힘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저는 전당대회를 봤거든요. 근데 저거는 험한 꼴 보셨네요. 아니요, 저는 보면서 아 저거는 공중파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장이라든가 정치적 신념을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그 틀 내에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국힘 전당대회는 지금 그 틀을 좀 벗어나는 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국힘을 공당으로서 하나의 어떤 정당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던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랑 오래 알던 국민의힘 쪽에 지인이 있는데 아주 오래 해서 이제 좀 속에 있는 얘기도 하는 사람인데 정말 탄핵 이후에 처음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해서 제가 욕부터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야, 이러면서 딱 하는 말이 야 우리도 지각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들이다. 윤석열 미친 짓 한 당직자입니다. 의원이 네. 아니고 미친 짓 한 거 안다. 그리고 사실상 탄핵도 불가피하다고 봤대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하면 당이 무너지니까 한 2번 정도는 반대하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 약간 그 당직자들끼리 한동안 얘기를 안 했대요 서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입 밖에 내지 않았구나. 서로 그냥 조용히 있었대.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뭐 집도 보러 다니고 임장하러 다니신다고. 그래서 약간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당직자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진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예. 초반부터 아예 그 국민의힘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왔다고 하면 지금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겠죠. 그러면 정말 그렇죠. 그쵸. 윤석열을 비롯한 극히 일부분이 미친 짓 하다가 그냥 자기 발등 찍고 끝난 맞아요. 거로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당직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최소한 윤석열을 이제 윤석열이 그만해 막 이런 건데 의원들 다수가 특히 지금 영남 쪽이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대구 경북 의원은 다르니까 여론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일부에서 당이 막 질질질 끌려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문제는 그 사실은 영남당이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쭉 보면 주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잖아요. 특히 큰 선거, 네. 뭐 총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수도권 출신이 당 지도부가 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주구장창 영남들이 네. 영남 출신 의원들이 다 당 지도부를 형성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도권 민심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의원진처럼 수원이나 이렇게 수도권에 뿌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은 거기서 적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뭐 같아요. 다 떨어졌어요. 이 참 슬픈 현실인데 우리가 이걸 웃고 있고 하루 종일 뇌물 뭐 저기 뭐 그러게요. 구속. 저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회의가 들던데 여하튼 오늘 방송도 이렇게 좀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좀 광고 전하고 갈게요. 네네, 예. 가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통신사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예,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혜택만 챙기시면 됩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조사 종료됐다네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서요. 묵비권 행사하니까 일찍 네. 끝난 모양. 4시 37분에 퇴실했답니다. 하하하. 자, 일단 뭐 오늘 뉴스는 뭐 하다 보니까 참
암울하네. 우리가 나라 미래를 얘기해도 참 시원찮은 시점에 미래를 얘기하는 게 사치의식인데 지금 약간. 희망이 있다면 내일 또 한덕수 우리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내란 특검팀. 자, 네. 저기 이거 제가 인사를 해야 돼요. 아무튼 제가 네, 해주세요. 네. 네. 오늘도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님, 민동기 평론가 그리고 제 옆에서 제가 이제 버벅될 때마다 말씀을 해주신 김효성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세 분 말씀 감사하고요. 구교영의 정치비상고는 내일 오후 4시에 다른 경향신문 기자가 진행하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